저를 버리셨잖아요. 쓰레기처럼.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제 것을 되찾은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하고 싶은 사연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비가 내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흐릿하게 번졌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태호는 회장실 앞 복도에 서 있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비서실장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 안쪽에서 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게. 태호가 안으로 들어섰다. 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등이 보였다. 말이 없었다. 태호는 회장의 책상 앞에 섰다. 심장이 뛰었지만 표정은 가라앉혀야 했다. 자네 출신에 대해 조사했네. 윤 회장이 돌아섰다. 얼굴엔 감정이 없었다. 태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듣는 건 달랐다. 고아 출신이라더군. 천안의 한 시설에서 자랐다고? 예. 그동안 숨긴 건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리기가. 윤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리고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왔다. 의자에 앉았다. 태호는 서 있었다. 자네는 유능해. 그건 인정하네. 소은이를 지키는 것도 잘했고 회사 일도 빈틈없이 처리했지. 하지만 말이야. 회장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2번 두드렸다. 혈통이라는 게 있어. 우리 혜성그룹은 3대째 이어온 기업이야. 가문에 무게가 있단 말일세. 회장님, 자네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집안의 사위로는 부족해. 미안하지만 그게 현실일세. 태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숨이 막혔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소은이와도 얘기했네. 아이도 이해했어. 자네가 좋은 사람이란 건 알지만 가문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그 순간 태호의 시야가 흔들렸다. 소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소은 씨가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래. 아이도 괴로웠겠지. 하지만 결국엔 받아들였어. 자네도 이해해주게. 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네. 보상은 충분히 하겠어. 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도 주지. 위로금.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태호는 몸을 돌렸다. 회장실을 나왔다. 복도가 길었다. 발소리만 울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로 나왔다. 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었다. 그는 그대로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정장이 젖어들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차가웠다. 그날 강태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도 직장도 자존심도. 4년 전 강태호는 28이었다. 혜성그룹 회장의 경호원. 그게 그의 직함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한 뒤 경호회사에 취직했다. 실력을 인정받아 재벌가 경호 업무를 맡게 됐다. 윤 회장은 까다로운 사람이었지만 태호는 그의 신뢰를 얻었다. 태호 씨 수고했어요. 회장의 딸 윤소은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참이었다.
경영학을 전공했고 곧 회사에 입사할 예정이었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제 일입니다. 항상 그렇게 딱딱하시네요. 소은이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자연스러웠다. 태호는 그 웃음이 낯설었다. 그런 여유가 자신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태호는 천안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다. 부모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다. 어릴 적 기억은 항상 좁은 방과 낡은 책상,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울음소리였다. 그는 공부를 했다. 열심히 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졸업 후엔 경호원이 됐다. 소은은 달랐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정했다. 태호를 대하는 태도도 그랬다. 존중했다. 태호 씨. 네, 말씀하십시오. 다음 주 전시회 가실 거죠? 저도 가거든요.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업무상 동행하는 것과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달랐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둘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다. 전시회에서 소은은 그림 앞에 오래 서 있었다. 태호는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이 그림 좋아하세요? 소은이 물었다. 태호는 그림을 봤다. 추상화였다. 색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직하시네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끌려요. 혼란스러운데 그게 또 솔직한 것 같아서. 태호는 그녀를 봤다. 소은은 여전히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이 부드러웠다. 태호 씨는 어떤 그림 좋아하세요? 그림을 본 적이 많지 않아서. 그럼 앞으로 같이 봐요. 제가 많이 알려드릴게요. 소은이 웃었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둘은 자주 만났다. 처음엔 경호라는 명목이 있었지만 점점 그 경계가 흐려졌다. 소은은 태호에게 음악을 추천했고 책을 선물했다. 태호는 그것들을 받아 읽고 들었다. 어느 저녁 둘은 한강 공원을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다. 태호 씨, 저한테 왜 그렇게 거리를 두세요? 소은이 갑자기 물었다. 태호는 걸음을 멈췄다. 거리를 둔다는 게 우리 신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재벌가 딸이고 태호 씨는 경호원이니까. 태호는 시선을 강물로 돌렸다. 파도가 일렁였다.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태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소은 씨,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전 태호 씨가 좋아요. 처음엔 그냥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워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끌렸어요. 조용한데 따뜻하고 딱딱한데 다정하고. 그게 좋았어요. 태호는 숨을 참았다. 가슴이 뛰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도 그녀를 좋아한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인정하면 욕심이 생길 것 같아서. 저도 소은 씨가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확실했다. 소은이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어가면 돼요. 그날 이후 둘은 연인이 됐다. 윤 회장은
처음엔 몰랐다. 둘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소은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태호 씨랑 사귀고 있어요. 회장실은 조용했다. 윤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래. 네. 결혼하고 싶어요. 회장이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딸을 봤다. 태호 말이지. 네. 괜찮은 친구야. 일도 잘하고 성실하지. 근데 내 남편감으로는 아빠, 전 태호 씨가 좋아요.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어요. 윤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딸의 고집을 알았다. 한 번 정하면 꺾이지 않는 성격이었다. 알았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대신 조건이 있어. 태호를 경호원으로만 두진 않을 거야.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시키고 일을 시켜볼게. 능력을 봐야지. 고마워요, 아빠. 그렇게 태호는 혜성그룹 경영기획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6개월 후 둘은 결혼했다. 조촐한 시기였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태호 쪽에선 고아원 원장님과 몇몇 친구들만 왔다. 소은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맞았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소은이 태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벅찼다.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다. 결혼 후 1년, 태호는 경영기획실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전략 수립과 실행에서 빈틈이 없었다. 회의에서 그의 발표는 항상 정확했고, 제안은 실용적이었다. 동료들도 그를 인정했다. 하지만 회사 안에서 그를 보는 시선은 복잡했다. 누군가는 능력을 인정했지만 누군가는 사위라는 이유로 승진했다고 생각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들리는 속삭임들이 있었다. 태호는 모르는 척했지만 다 들렸다. 역시 빽이 있어야지. 능력은 있어 보이던데? 그래도 사위잖아. 우린 아무리 잘해도 저렇게 빨리 못 올라가. 태호는 그 시선들을 견뎠다. 아침 일찍 출근했고 저녁 늦게 퇴근했다. 누구보다 많이 일했다. 누구보다 정확하게 일했다. 말로 증명할 수 없다면 결과로 보여주면 됐다. 소은은 그런 태호를 걱정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요. 당신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집에 일찍 들어와요. 같이 저녁 먹어요. 응. 노력할게. 하지만 약속을 지키기 어려웠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남들보다 2배는 더 잘해야 했다. 그게 고아 출신인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태호는 회사 내부 감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사무실엔 그만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서류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다. 해외 법인으로 나간 자금의 흐름이 이상했다. 장부상으론 투자금이었다. 하지만 실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았다. 태호는 노트북을 켜서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다. 자료를 추적했다. 1시간, 2시간. 밤이 깊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비자금이었다. 정확히는 회장의 형이었던 고 윤재성이 조성한 비자금 계좌였다. 총액만 2천억 원이 넘었다. 스위스,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었다. 태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에 땀이 났다. 이건 큰일이었다.
회사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이었다. 윤재성. 그 이름은 회사에서 금기어처럼 여겨졌다. 윤재성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윤 회장의 친형이었고 한때 혜성그룹의 부회장이었다. 하지만 형제 사이는 좋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었다. 경영권 다툼이 있었고 결국 윤재성이 사고로 죽으면서 모든 게 끝났다고들 했다. 태호는 자료를 출력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다. 그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2시였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장 실장을 찾아갔다. 장 실장은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다. 윤재성 시절부터 있었던 사람이었다. 회사의 산증인 같은 존재였다. 실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장 실장의 사무실은 조용했다. 오래된 가구와 낡은 액자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태호를 봤다. 무슨 일인가? 태호는 서류를 꺼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장 실장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살짝 컸다. 이걸 어디서 찾았나? 목소리가 낮아졌다. 태호는 장 실장의 얼굴을 주시했다. 내부 감사 자료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실장님, 이게 비자금 아닙니까? 장 실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러다 서류를 태호에게 돌려줬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건 건드리지 마. 하지만 강대리. 장 실장이 태호를 똑바로 봤다. 눈빛이 진지했다. 이건 오래된 일이야. 이미 정리됐어. 자네가 파헤쳐봤자 좋을 게 없네. 정리가 됐다면 왜 자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2천억이 넘는 돈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입니까? 장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한숨을 쉬었다. 자네한테 충고하는 거야. 이건 회장님도 아시는 일이고 건드리면 안 돼. 특히 자네는 더욱. 알겠나? 왜 특히 저는 안 됩니까? 자네 입장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세. 사위잖나. 괜한 일에 휘말리면 오해받기 쉬워. 태호는 입을 다물었다. 장 실장의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태호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다. 왜 정리됐다면서 자금은 여전히 남아있는가? 그날 저녁 소은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태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은아, 큰아버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소은이 잠시 멈칫했다. 큰아버지요. 윤재성이요. 왜요? 그냥 회사 자료 보다가 이름이 나와서. 아, 큰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들었어요. 경영 방침 때문에 자주 다퉜대요. 그러다 사고로 돌아가셨죠. 무슨 사고였는데? 교통사고요. 근데 왜 갑자기 큰아버지 얘기를 해요? 아니야, 그냥. 태호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다. 며칠 후 회장실에서 태호를 불렀다. 윤 회장은 책상에 앉아 그를 바라봤다. 자네, 요즘 무슨 일 하나? 경영기획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 자료도 보던데.
태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장 실장이 보고한 모양이었다. 예, 업무의 일환으로. 자네, 출신이 어떻게 되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태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고아 출신입니다. 부모는 모릅니다. 어릴 때 시설에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그래, 알았네. 가보게. 태호는 회장실을 나왔다. 뒷목이 차가웠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 동료들이 태호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회의에서 그의 의견이 무시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에서 배제됐다. 소은도 느꼈다. 태호 씨,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별말 없었어. 걱정 마. 하지만 소은은 알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2주 후 감사팀에서 태호를 불렀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다. 감사팀장과 2명의 직원, 그리고 외부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모두 딱딱한 표정이었다. 앉으십시오, 강 대리님. 태호는 앉았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비자금 횡령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의 말에 태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계좌 아십니까? 서류를 밀어 보였다. 해외은행 계좌 개설 서류였다. 명의인은 강태호. 태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건 저는 이런 계좌 만든 적 없습니다. 서명이 있습니다. 여기.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 태호의 서명이 있었다. 분명 자신의 필체와 비슷했다. 하지만 태호는 그 서류를 본 적도 없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감정 결과서였다. 일치율 95%. 강태호의 서명이 맞다고 적혀 있었다. 이건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손이 떨렸다. 감사팀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계좌로 회사 자금 3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6개월간 5차례에 걸쳐서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이 계좌도 처음 받고 돈을 빼돌린 적도 없습니다. 증거를 대십시오. 증거요? 강 대리님이 결백하다는 증거 말입니다. 필적은 일치하고 자금 이동 기록도 명확합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명확한 알리바이나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태호는 할 말이 없었다. 알리바이, 자신이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일일이 증명할 수는 없었다. 누군가 자신의 서명을 완벽하게 위조했다면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태호는 입을 다물었다. 이유? 자신도 몰랐다. 왜 자신이 타깃이 됐는지, 누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회사는 관대한 처분을 원합니다. 외부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형사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용히 퇴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나가야 합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법정에 가도 강 대리님에게 불리합니다. 퇴직금은 드리겠습니다. 경력의 흠집도 안 남도록 해드리고요. 태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날 것 같았다. 그날 오후 태호는 짐을 쌌다. 책상 서랍을 비웠다. 동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다. 태호는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호는 자신의 반사된 모습을 봤다. 창백한 얼굴, 풀죽은 어깨,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소은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빠, 태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 조작된 거라고요. 누가 태호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소은아,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아니? 고아 출신이야. 어디서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돈에 눈이 멀 수도 있어. 아빠, 이제 그만 정신 차려. 태호는 이 집안에 맞지 않아. 처음부터 그랬어. 소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회장은 돌아섰다. 앞으로 그와는 거리를 둬. 이건 명령이야. 소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태호는 짐을 싸고 있었다. 태호 씨, 미안해, 소은아. 태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떨리고 있었다.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나 믿어요. 당연히 믿죠. 소은이 다가와 태호를 안았다. 태호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빠 설득할게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으면 돼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꼭 안았다. 하지만 며칠 후 모든 게 무너졌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밤 11시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태호 씨 맞으십니까? 윤소은 씨 보호자신가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윤소은 씨가 교통사고로 실려 오셨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태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정신없이 뛰어나갔다. 택시를 잡아탔다. 운전기사에게 소리쳤다. 서울대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막히는데요. 제발요. 급한 일이에요. 빗소리가 창문을 때렸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다. 도로는 꽉 막혀 있었다. 태호는 손을 떨며 소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또 걸었다. 또 연결되지 않았다. 제발, 제발. 30분이 연 것 같았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간호사를 붙잡았다. 윤소은, 교통사고로 실려온 윤소은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셨어요. 3층 중환자 수술실입니다. 태호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3층 수술실 앞. 불이 켜져 있었다.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었다. 태호는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윤 회장이었다. 경호원들과 비서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태호는 일어섰다. 윤 회장이 태호를 봤다.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비켜. 경호원 2명이 태호를 밀어냈다. 태호는 비틀거렸다. 회장님, 소은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의사와 얘기를 나눴다. 태호는 그 뒤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뇌출혈이 심합니다. 수술은 했지만 의식을 찾을지는 아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비서가 그를 부축했다. 수술이 끝났다. 소은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식불명이었다. 생명유지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다. 태호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섰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경호원들이 막았다. 비켜주십시오. 제 아내예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보호자 외출입 금지입니다. 저도 보호자라고요. 법적으로 저는 남편이에요. 안 됩니다. 태호는 경호원의 팔을 밀쳤다. 경호원이 태호를 잡았다. 2 사람이 몸싸움을 했다. 다른 경호원이 달려와 태호를 제압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그때 윤 회장이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천천히 태호에게 다가왔다. 자네 때문이야.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예. 소은이가 왜 그날 밤 운전을 했겠나.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자네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어. 회장님, 저는 자네가 전화했지. 만나자고. 소은이 휴대폰에 통화 기록이 있어. 밤 10시 30분. 자네 번호로.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전 전화 안 했습니다. 소은한테 연락한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통화 기록이 있다니까.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저는 정말. 또 조작이야? 회사 돈 횡령한 것도 조작이고 이것도 조작이야? 자네가 얼마나 많은 걸 조작당해야 정신을 차리겠나. 윤 회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딸이 저렇게 누워 있어.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자네 때문이라고.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이제 그만 나타나. 소은이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소은이한테 독이야. 저리 가. 윤 회장이 등을 돌렸다. 경호원들이 태호를 끌고 나갔다. 복도 끝까지. 엘리베이터 앞까지. 그리고 로비까지.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태호는 병원 밖으로 내쳐졌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병원 입구 계단에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소은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곁에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날 태호는 모든 걸 잃었다. 그리고 서울을 떠났다. 3년이 흘렀다. 강태호는 홍콩 센트럴의 한 고층 빌딩에 있었다. 48층. 작은 투자회사 사무실이었다. 창밖으로 빅토리아 항구가 보였다. 이름도 바꿨다. 케빈 강. 그게 그의 새 이름이었다. 처음 1년은 지옥이었다. 서울을 떠나던 날이 기억났다. 인천공항 출국장. 가방 하나.
통장에는 퇴직금이 전부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그냥 멀리, 최대한 멀리 가고 싶었다. 홍콩에 도착했다. 싸구려 게스트하우스에 방을 잡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소은의 얼굴이 보였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기계음만 울리는 그 방.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잠을 잘 수 없었다. 먹을 수도 없었다. 한 달 만에 10kg가 빠졌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눈이 푹 꺼지고 뼈만 남은 얼굴. 2개월쯤 지났을 때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가 태호를 불렀다. 케빈, 이렇게 살면 안 돼. 죽어. 광동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밥 먹어. 내가 죽 끓였어. 먹어. 아주머니가 그릇을 밀어줬다. 태호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목이 메었다. 하지만 삼켰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죽으면 안 돼. 그날부터 태호는 조금씩 일어섰다. 직업을 구했다. 처음엔 식당 설거지였다. 하루 10시간 기름때와 씨름했다. 손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일하는 동안은 생각을 안 해도 됐다. 6개월 후 우연히 한국인을 만났다.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케빈 씨, 경영학 전공했다고? 한국에서 재벌 회사 다녔고. 네. 우리 회사로 올래? 작은 회사지만 배울 건 많아. 태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 투자.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모든 게 새로웠다. 하지만 태호는 빨리 배웠다. 원래 머리가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잃을 게 없었다. 밤새 차트를 봤다. 재무제표를 분석했다. 시장을 읽었다. 1년 후 작은 성과를 냈다. 회사 수익에 기여했다. 2년 후 파트너 제의를 받았다. 그 사이 태호는 변했다. 말이 적어졌다. 웃지 않게 됐다. 얼굴에서 감정이 사라졌다. 동료들은 그를 아이스맨이라고 불렀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감정이 없는 사람. 하지만 2년째 뭔가 달라졌다. 분노가 차갑게 식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획이 들어섰다. 명확한 계획. 되돌아가서 되찾고 갚아주는 것. 태호는 자신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돈을 썼다. 고아원 기록, 출생증명서, DNA 샘플. 모든 걸 모았다. 그리고 3년째 마침내 찾아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버려졌는지. 윤재성. 그 이름이 모든 퍼즐의 중심이었다. 그 사이 소은의 소식을 들었다. 사고 이후 6개월 만에 깨어났다고 했다. 회복하는데 1년이 걸렸고 지금은 회사에 복귀했다고 했다. 하지만 기억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사고 전후의 기억이 희미하다고. 태호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이 소은의 소식도 들었다. 사설 탐정이 정기적으로 보고를 보내왔다. 윤소은,
사고 6개월 후 일식 회복. 재활치료 1년. 현재 회사 복귀. 단, 사고 전후 기억상실 증상 있음. 태호는 그 보고서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깨어났다.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어쩌면 그게 나은 일일지도 몰랐다. 돌아가기 전 태호는 한 사람을 만나야 했다. 장 실장이었다. 사설 탐정이 그의 위치를 추적했다. 은퇴 후 홍콩에 머물고 있었다. 스텔리라는 해변 마을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호는 그 아파트를 찾아갔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렸다. 장 실장이 서 있었다. 3년 사이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다. 그는 태호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자네, 강태호? 오랜만입니다, 실장님. 살아 있었군. 나는 자네가 죽은 줄 알았네.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장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다. 태호가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거실이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다. 앉게. 차라도 한 잔. 됐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앉지 않았다. 서서 장 실장을 봤다. 장 실장도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로 왔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태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쳤다. DNA 검사 결과서였다. 장 실장이 서류를 봤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게 어떻게 3년 동안 찾았습니다. 제 출생의 비밀을 자네가 알고 있었나?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했죠. 왜 저만 그렇게 공격당했는지, 왜 회장이 저를 그렇게 쉽게 버렸는지. 태호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출생 기록이었다. 강태호. 1995년 3월 15일생. 천안 소망의 집 고아원 입소. 같은 해 4월 1일. 출생 신고는 입소 3개월 후. 보호자 없음. 장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윤재성 부회장의 사망일. 1995년 3월 10일. 제가 태어나고 5일 후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태호는 DNA 검사 결과서를 가리켰다. 윤재성 부회장의 유품에서 채취한 DNA. 그리고 제 DNA. 일치율 99.9%. 친자 관계가 명확합니다. 장 실장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실장님, 제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누구입니까?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장 실장이 천천히 손을 내렸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맞네. 자네는 윤재성 부회장의 아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태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알고 있었다. 예상했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다. 어머니는 이미란 부회장님의 연인이었지.
결혼은 하지 못했어. 부회장님이 이미 결혼한 몸이었거든. 하지만 사랑했네. 진심으로. 어머니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네를 낳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 산후 합병증이었지. 태호는 눈을 감았다. 만난 적도 없는 어머니.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그럼 윤 회장은 제가 조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장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윤재성 부회장이 돌아가시고 회장님이 자네 존재를 알게 됐지. 그리고 자네를 시설에 보냈어. 왜입니까? 위협이었으니까. 자네가 자라서 상속권을 주장하면 혜성그룹이 혼란에 빠질 게 뻔했지. 그래서 회장님은 자네를 지워버리기로 했어. 기록에서, 역사에서. 태호의 주먹이 쥐어졌다. 그런데 제가 다시 나타났군요. 경호원으로. 그렇네. 자네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 회장님은 알아봤어. DNA 검사까지 했지. 확실히 자네가 맞다는 걸 확인했고.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셨습니까? 그렇네. 오히려 이용하려고 했지. 자네를 가까이 두면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자네가 소은 양과 가까워지는 것도 처음엔 허락했지. 하지만 비자금을 발견하자 달라졌군요. 맞네. 자네가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 회장님은 위험을 느꼈지. 그래서 자네를 제거하기로 했어. 태호는 창밖을 봤다.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차가웠다. 누명을 씌운 건 누구입니까? 최정윤. 회장님의 조카야. 그 친구가 실행했지. 서명 위조, 계좌 개설, 자금 이동. 모두. 소은에게 전화한 것도. 그것도 정윤이었어. 음성 변조 기술을 썼지. 자네 목소리를 흉내내서. 태호는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치밀한 계획. 완벽한 함정. 자신은 그저 희생양이었다. 실장님은 왜 침묵하셨습니까? 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장 실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회사에서 20년을 일했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나도 겁쟁이였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태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화가 났다.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비자금 말입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래. 회장님이 건드리지 못했어. 암호를 몰랐거든. 전 압니다. 장 실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라고? 태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노트였다. 낡고 오래된 노트. 표지가 해져 있었다. 고아원 원장님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라고. 제가 20살 됐을 때 노트를 펼쳤다. 윤재성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계좌 번호, 암호, 자금 흐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내 아들 태호에게 언젠가 내가 이걸 읽게 된다면 아빠가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 돈은 내 것이다. 내가 쓰게 하려고 모은 돈이다. 당당하게 찾아가거라. 장 실장은 눈물을 흘렸다. 부회장님,
알고 계셨군요.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사고가 아니었습니까? 사고였을까? 나는 늘 의심했네. 너무 우연이 많았거든. 형제 싸움이 극에 달했던 시기.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자네를 남긴 채 떠나신 것. 태호는 노트를 덮었다. 어쨌든 이제 전 돌아갑니다. 한국으로. 뭘 하려고? 되찾으려고 합니다. 제 것을. 그리고 갚아주려고 합니다. 받은 만큼. 장 실장은 한참을 태호를 바라봤다.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섰다. 도와주겠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야.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서울에 비가 내렸다. 3년 전 그날과 같았다. 태호는 인천공항에 내렸다.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얼굴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랐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웠다. 그는 호텔에 짐을 풀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다.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다. 혜성그룹 이사회 소집 봉고였다. 태호는 미소 지었다. 계획대로였다. 지난 3년간 태호는 혜성그룹의 계열사 지분을 조용히 사들였다.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개 만들어 우회적으로 매입했다. 이제 그가 보유한 지분은 15%에 달했다. 이사회에 참석할 자격이 생긴 것이었다. 이사회 당일 태호는 양복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낯선 사람이 거기 서 있었다. 아니, 낯설지 않았다. 이게 진짜 자신이었다. 혜성그룹 본사에 도착했다. 로비는 여전히 화려했다. 태호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사회실이 있는 20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윤 회장, 이사진, 그리고 소은. 모두가 태호를 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강태호? 윤 회장이 일어섰다. 얼굴이 굳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태호는 담담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어떻게 여기에?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참석 자격이 있죠.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사진이 서로를 쳐다봤다. 소은은 창백한 얼굴로 태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깐, 이게 무슨... 회의 시작하시죠. 제가 안건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태호가 서류를 꺼냈다. 이사진에게 돌렸다. 서류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졌다. 이건 비자금 명세서. 맞습니다. 지난 15년간 조성된 비자금 내역입니다. 총액 2천억 원. 그리고 그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강태호, 지금 뭐 하는 건가?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이 비자금은 윤재성 전 부회장이 조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그걸 이용하셨죠. 정치권 로비, 불법 거래, 횡령까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진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윤 회장을 쳐다봤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조작된 자료야. 믿지 마. 조작이 아닙니다. 원본 장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죠. 태호가 문을 가리켰다. 문이 열리고 장 실장이 들어왔다.
윤 회장의 눈이 커졌다. 장 실장. 자네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장 실장이 증언을 시작했다. 비자금 조성 과정, 윤 회장의 지시, 그리고 태호를 함정에 빠뜨린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사진이 윤 회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다. 비틀거렸다. 태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소은이 태호를 찾아왔다. 태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태호는 그녀를 봤다. 3년 만이었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오랜만입니다. 왜 이제야? 왜 소식도 없이? 회장님께서 그러시던데요. 제가 소은 씨한테 독이라고. 소은이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렀다. 전 기억이 안 나요. 사고 전후로. 하지만 느낌은 알아요. 태호 씨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계속. 태호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태호는 돌아섰다. 그로부터 3개월, 혜성그룹은 큰 변화를 겪었다. 윤 회장은 사퇴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비자금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는 임시 체제로 운영됐다. 태호는 그 사이 지분을 더 늘렸다. 30%. 최대 주주가 됐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됐다. 취임식 날 태호는 직원들 앞에 섰다. 저는 강태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저를 기억하실 겁니다. 3년 전 이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으로 직원들이 술렁였다. 태호는 계속했다. 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재성 전 부회장의 아들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어보였다. 법원의 인정 판결문이었다. 앞으로 저는 이 회사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직원들이 일어섰다. 태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정윤이 남아 있었다. 최정윤은 윤 회장의 조카였다. 그는 태호를 함정에 빠뜨린 실질적인 주도자였다. 비자금을 이용해 태호를 누명 씌운 것도, 소은에게 가짜 전화를 건 것도 그였다. 태호는 정윤을 회장실로 불렀다. 앉으시죠. 정윤은 앉지 않았다. 서서 태호를 노려봤다. 뭘 원하는 거야? 진실이요. 태호가 서류를 건넸다. 정윤의 계좌 내역이었다. 3년 전 비자금 중 일부가 그의 계좌로 들어간 기록이 있었다. 이게 뭐야? 당신이 받은 대가입니다. 절 함정에 빠뜨린 대가로. 정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증거가 어디 있어? 이딴 걸로. 녹취록도 있습니다. 당신과 윤 회장의 대화. 저를 어떻게 제거할지 논의한 내용이죠. 태호가 스피커를 켰다. 정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윤은 주저앉았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사퇴하고 조용히 떠나거나
검찰 조사를 받거나. 알았어. 떠날게. 정윤이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문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돌아섰다. 넌 괴물이야.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윤이 문을 닫고 나갔다. 혼자 남은 회장실은 조용했다. 태호는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잃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걸 되찾았다. 하지만 가슴은 텅 빈 것 같았다. 6개월이 지났다. 혜성그룹은 안정을 찾았다. 태호의 경영 아래 회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비리는 사라졌고 투명성이 자리 잡았다. 직원들의 사기도 올랐다. 윤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형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태호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 소은이 기억을 되찾았다고 했다. 태호는 병원으로 갔다. 소은은 병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태호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요. 소은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다 기억났어요. 사고 전날 밤 아빠가 절 불렀어요. 태호 씨랑 헤어지라고 했죠. 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태호 씨가 절 버렸다고 했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태호의 가슴이 아팠다. 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호 씨한테 전화했죠. 근데 전화를 받은 건 태호 씨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태호 씨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그 사람이 말했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귀찮다고. 소은이 울었다. 전 그 말을 믿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나갔어요. 어디론가 가고 싶었어요. 멀리. 그러다 사고가. 태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합니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태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요. 소은이 태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태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을 봤다. 여전히 따뜻했다. 네. 이번엔 제대로. 둘은 서로를 안았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온기는 여전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윤 회장을 찾아갔다. 교도소 면회실이었다. 윤 회장은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등이 굽었다. 왜 왔나? 윤 회장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작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소은 씨와 재혼하려고 합니다. 윤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소은이가 원하나? 네. 그래. 잘해줘. 내가 못한 걸 자네가 해줘.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일어섰다. 회장님.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되찾은 겁니다. 제 것을. 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태호는 면회실을 나왔다. 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그는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 태호는 라디오를 켰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래전 소은이 추천해준 곡이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게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소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집 앞에서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태호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걸어갔다. 늦었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우리 시간 많잖아요. 둘은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밤이 깊어갔다. 버려졌던 잔은 돌아왔다.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